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용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이날 지난주 이 시간에 선거 이야기 했었는데, 선거 이야기 했는데 예. 야, 예측과 결과도 좀 달랐고.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많이 그 사이도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선거 이야기 할 네. 시간도 없는 것 예, 같아요. 맞아요. 6.3 지방선거가 주는 여러 가지 분석 포인트가 많은데 맞아요. 그 이야기 할 틈도 없이 대통령 기자회견, 또 선관위 지금 투표용지 부족 맞아요. 사태, 게다가 예. 해외발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뭐 전쟁까지 또 다시 또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은지 기자님 월요일 너무 감사했어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장윤선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같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화면을 봤는데 자꾸 잡히시던데 아, 질문권은 안 주시더라고. 바로 옆에 있는 분한테까지 가고. 내일신문 기자가 예. 네. 저희 시사인 기자도 좀 질문을 받길 그러니까 바랬는데 제일 안 앞자리에 됐어요. 앉아 있었는데 예. 화면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원보 기자도 질문권을 못 받았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어려워요. 무작위로 네. 하기 때문에. 네. 200명 맞아요. 넘으니까 아니 만약에 짜고 한다고 하면 장윤 선배가 왜 질문권을 못 받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런 건가요? 정말 랜덤이다. 네, 예,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막 현장에서 직자적으로 막 하는 거라서 그리고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뉴미디어 기자들 두 분 새로 들어오신 두 분이 이제 3%하고 권순우 맞아요. 기자와 예. 그다음에 김성진 이제, 기자. 예, 민들레 김성진 기자 두 분께서 좋은 질문 해주셔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손 안 들었어요. 손을 안 드셔가지고 안 예. 되셨나 보네요. 아니 초반에 열심히 들다가 예. 에휴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질문은 많이 준비해 갔었다. 네. 뭐 앞으로 더 대통령이 자주 기자회견을 하면 그러니까요. 물을 기회가 있지 예,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네. 순방이라도 갔어야 됐는데 저희가 순방도 저희가 뭐 가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길긴 하더라고요. 열흘이에요. 예, 굉장히 예. 긴 출장이어서 저희처럼 이렇게 하여간 사장님 어렵습니다. 대체 불가하시니까. 네, 대체 불가 취재편이죠. 예, 그래서 안 됩니다. 취재편이 대체 불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열을 돌아가면서. 자, 저희가 광고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대다수의 분들이 전문 설계사가 아니라 가족 또는 지인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그리고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또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부터 자동차보험, 화재보험까지 보험 관련 모든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취재 편의점뿐만 아니라 시사인 그리고 경향신문 다 다른 맞아요. 채널들에서도 오랫동안 광고 중인 검증된 업체라 더욱더 믿음이 갑니다. 최근에 유사업체 많다고 하니까요. 꼭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착한 보험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기 네. 예, 그 인증, 착한 보험 인증이니까 꼭 연락하셔서 좋은 상품 많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은지 기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방선거가 던진 질문, 예, 진짜 남긴 많은 것 현안 같아요. 너무 예, 많아요. 예.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김은지 기자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유권자 언제나 현명하시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양쪽으로 일정 부분 경고를 주는 혹은 예. 견제를 주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좀 뭐라고 할까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스스로도 좀 반성하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지지율이 높을 경우에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계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그 공식도 이제 일정 부분 깨졌구나라고 하는 그렇죠. 걸 많이 느낀 게 대구 같은 경우에 역대급 투표율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64% 가까웠었나요?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후보와 김부겸 후보 모두 역다 최다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양쪽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모두가 뛰쳐나와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2012년 대선이 좀 생각났었는데요. 그때 2012년. 예, 네. 박근혜 문재인 모두 맞아요. 1대1 사실상 구도에서 투표율도 역대로 높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걸 보면서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범민주계열 어떤 지지자들의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할 거
걸 다 했는데 불구하고 대구가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좀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꾸로 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지고 4년 만에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 걸 또 보면 이 선거를 잘 복귀하면 다음 대구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오히려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구경 기자님은 어떠세요? 아, 개인적인 그런 그 평론의 오류에 대한 반성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평론의 왜냐하면 오류. 그 서울시장 선거 네. 저는 정원 후보가 반드시 될 거라는 그런 네. 얘기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크게 틀린 셈이 된 거고 6만 표 차 이상이 났기 때문에 저도 그 표차 너무 놀라웠어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제 방송도 그렇고 선배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통해서 시사인 가가지고 저도 하정우 후보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글이 이제 틀린 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를 자성을 하게 됐고 결국은 선거를 보는 기준과 잣대 그리고 선거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의 기준과 잣대가 좀 많이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사실 서울시장 선거를 일단 복귀를 해보면은 캠페인 측면에서 너무나 낡은 도구들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뭔가 서울 시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도전자로서의 정원호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주류로서의 정원호의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토론도 회피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네. 또 이런 점이 오세훈이 4선을 했고 10년이나 서울을 거느리면서 여러 가지 보여준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원호가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 너무나 뼈아픈데 결국 그 부분은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다음 총선을 앞두고는 지금까지 주류였던 운동권의 캠페인 방식 운동권의 선거를 임하는 태도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 범주 안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으로서 선거를 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 정말 어렵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한 거고 예. 대입을 해서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정우라는 어떻게 보면 AI 전문가라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적절한 캠페인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한동훈이랑 어떻게 보면은 그 외지인이 부산 북갑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낡고 병들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 2년이 남은 시간 동안에 뭐 전당대회도 있고 중요한 포인트도 있겠지만은 그 주류 운동권적인 그런 선거 캠페인이나 시각을 바꾸지 못한다면은 미래 선거에서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이 이제 28년 총선이 걸려 있는 어떤 미리 받아든 모의고사라고 이번 26년 지방선거를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저희는 보통 광역단체장 위주로 보다 보니까 몇 대 몇이었고 몇 대 몇의 기준이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단체, 자기 지역의 기초단체장이 몇 % 차이로 이겼는지, 몇 % 차이로 졌는지 이겼는지를 다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연락을 좀 했더니 우리 지역은 그래도 몇 표 차이로 이겼잖아. 혹은 뭐 우리 지역은 몇 표 차이로 진짜 좀 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26년의 선거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온 이 성적표라는 생각을 해서 네. 진짜 이 지역에서 뭐가 졌다. 예. 이 지역에서 어떤 후보 우리 당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빠르게 하고 예. 다음 선거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는 예. 다음 선거 자기의 유불리를 좀 빨리 판단하면서 28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유권자가 26년에 내린 경고라고 하는 것이 28년 선거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빨리 민주당한테 깨닫게 해준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 예.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그냥 제 정체성의 전부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 고백. 아니, 왜냐면은 전 2000년대 학번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운동을 했고 근데 예. 굉장히 당시 충격적인 부분이라는 게 총학생회 회장을 비운동권이 하는 거였어요. 당시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운동권이 왜 당선이 됐을까 이런 부분들 정말로 이제 이해 불가한 측면들이 당시에 많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운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장애 활동도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몰입해 있어가지고 정말 학생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이제 몰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지 못했구나.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정말로 이제 정의라든가 예. 뭐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스스로를 강화하고 그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데 익숙했지만은 실제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회 내에서의 복지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결국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작지만 제 경험도 많이 떠올랐거든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라는 것이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릇의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릇의 문제라는 것은 다양한 국민들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민주당의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그런 그릇으로서 큰 그릇으로서 주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었는가라는 반문이 가능한 선거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민주당도 네. 필히 반성해야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고백을 하자면 뭐 후반에는 제가 세게 말씀드리면 워낙 영향력이 없는 매체다 보니까 잘 이제 그 전파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판을 왜 이렇게 짰냐.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사인에서도 경향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분열하면 망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진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시작이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부터는 피철철이다. 네네. 근데 어쩌려고 이런 구도를 짜냐. 이제 제가 초반부터 계속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답답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1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4년을 가야 되는데 이 4년을 가려면 진짜 국민적 총의가 모아져야 이 얼마나 개혁할 게 언론 개혁, 검찰 벌써 이제 그 보안 수사권 가지고 또 논쟁이 시작이 되던데 이런 거 이제 계속 그 싸우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감정 싸움 하다가 지금 댓글창도 막 서로 험난 너무 사납게 쓰지 마세요. 네. 저희들 아파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뭐랄까 뭔가 말을 하더라도 품격 있는 언어로 서로 이제 그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신공격을 하면서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저는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진작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선거 전에 선거연대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 했으면 참 그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해서 전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비 효과를 만들었을 텐데 왜 나중에 이렇게 사후약방문격으로 이렇게 할까? 저는 아쉬움이 매우 큰데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결국 당내 리더십의 부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선거연대를 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각계전투하게 놔뒀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에 어떤 일관된 뭐라고 할까 선거 기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막판에는 전북 선거에 올인하는 그렇죠. 어떤 지도부의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전북이 정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었었고, 저는 마지막에 공표금지 기간의 여론조사까지만 보면 김관영 후보가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상간에 정말 민주당이 모든 전력과 절박함을 거기에 다 투입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와 자원과 예산은 다 이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고 거기에 투입하다 보니까 결국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가 지금 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지도부가 사실 유체 이탈이 아니라 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평택 선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각자 진영 내에 있는 여러 후보들이 각자의 잘잘못이 있지만 저는 아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기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방식이라는 것에 또 문제점 중에 하나로는 그러니까 운동권적 배타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영 싸움이 되고 후보 싸움이 됐을 때 물밑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정서를 보면서 제가 가치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그 방식이라는 것이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일 때는 그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불편한 기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 평가에 대해서 공감한다. 백서를 발간해서 공과에 대해서 냉철하게 진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 겸허히 받아들여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는 것은 가다듬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더 강화해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연하게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제 그 틀린 말은 아니다. 예, 그렇죠. 예, 이제 디테일을 어떤 식으로 채우느냐의 문제일 것이고, 사실 이제 그것의 연장으로서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공항에서의 한 송의 그 정청래 대표가 맞아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마느냐를 또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보다는 여러 가지 행동 안에서 본인의 결심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와의 기조를 어떻게 같이 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요. 네. 근데 어제 환송 행사에 안 간 거냐 못 간 거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설왕설래가 있었고 취재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안 간 것은 아니고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뭐 축소하겠으니 뭐 최소한으로 하겠다. 예, 최소한으로 하겠으니 굳이 안 나오셔도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예. 정무수석 통해서 밝혔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가 현장에서 투샷이 딱 잡혀가지고 맞아요. 네. 사실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총리가 가는데 네, 네. 나갈 때 총리가 있는 모습은 또 예외적이다 예. 보니까 이것이 대통령이 주는 여러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네. 장면이 연타로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MBC 네. 보도에 따르면 총리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것은 고건 YS? 이후에 고건 처음이다. 이후가 뭐 아, 고건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런 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장면이 네. 연출된 것은 맞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대통령의 행사라는 건 사전에 당연히 계획적으로 진행이 그렇습니다. 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동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저렇게 밀도 있게 환담을 나누는 모습까지도 공개적으로 노출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 맥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은 스탠스였다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같으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국내 외적인 상황, 네. 뭐 중동발 여러 가지 위기라든가 내부의 선관위발 위기 같은 것 때문에 챙겨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실제로 이제 일부 인사들의 참석을 최소화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이제 현상적인 측면과 다른 게 분명히 존재하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이원택 이제 그 전북지사 당선인과 함께 오찬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네, 네. 만약에 청와대 설명이 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연 전북에 있어야 맞는 것이라는 그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현상과 설명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일부 인원을 최소화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역대 그 당대표들 원내대표들 이제 그런 환송 행사에 나간 역사들을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실제로 그 어제 환송 행사에 왔던 인원 구성과 과거의 직전 행사에서 나왔던 인원 구성을 보더라도 네. 당대표와 원내대표만 빠졌기 때문에 정당 부분만 사실 도려낸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아까 장 선배 의견 주신 대로 뭔가 그 의도라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해설이 타당하다는 생각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해설 박스를 이제 구경 기자의 이제 네. 해설처럼 이제 기사를 많이 썼던데요. 이제 저도 어제 너무 궁금해서 이원택 지사에게 통화를 또 네, 직접 연락을 네. 와 역시 했어요. 장윤선 선배. 예. 근데 그 하여간 나중에 콜백을 주셔가지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이원택 당선인이 이제 그 전북에 오신다, 당 대표가 전북에 오신다라는 정보를 접하고 연락을 하셨대요, 정청래 대표한테. 어디 계시냐 했더니 이제 전북에 금산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금산사에 계시다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오찬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뭐 가는 길에 드시겠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오셨는데 함께 하시자라고 네. 해서 이제 본인이 제안해서 정청래 대표하고 오찬을 함께 한 거다. 그래서 그럼 오찬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신 건지 그랬더니 아유 기자님 그건 좀 점점점. 네.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그래서 제가 공개할 수 없는 대화를 한 건가요? 아니 뭐 근데 또 너무 결례죠. 그래서 네 뭐 많은 얘기 하셨겠죠. 예, 그 당선을 축하하고 또 이후에 전북 발전을 위해서 뭐 그렇게 선거도 복귀해보고. 그렇죠. 네.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원래 싶은 그 생각이- 정도 이야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서로 곤란하게 하시죠? 아니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네. 아쉬워요. 뭐냐면은 정치라는 것이 늘 상상의 영역이고 네. 뭔가 우리 유권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행태를 보여줬을 때 감동이 큰 법이고 우리 기자들도 늘 예견된 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말 의외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정치인을 추앙하게 되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전부에 가서 이원택 후보를 만나지 않고 김관영 후보의 사무실을 예를 들면 찾아갔더라면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의 영역이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또 어제 반전 스토리가 써져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네, 예를 들면 무소속 네. 후보고 여기는 좀 선거법 위반 소리가 물론 있는 그렇긴 후보이기 합니다만은, 때문에 네. 당 대표가 가서 만나는 건 쉽진 않을 그리고 것 이제 같아요. 그 뭐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네. 국내외 정세가 어려워서 그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그렇죠. 했는데 금산사에 갔다고 하시니까 예.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공을 들이러 간 게 아닌가 그런 재미진 얘기를 그렇죠. 또 예. 불공도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예. 오늘 또 대통령께서 또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교황님도 만나고 할 텐데 뭐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어쨌든 이제 백서 발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예. 정청래 지도부는 그래서 이 백서를 통해서
지난 선거를 쭉 평가를 하고 그리고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새롭게 세울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세워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당대회를 잘 네. 치러서 가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28년 총선에 대한 걱정과 우려와 탄식이 벌써부터 한숨이 그렇죠. 새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 예. 통화해 보면 왜냐면 예. 이거 28년 쉽지 않겠는데.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우세하지 못한 구가 꽤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민주당이 패배한 곳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서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28년 민심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의 걱정. 그리고 사실 거꾸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약간의 활성화가 일어나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상대적으로 다음 선거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 물론 2년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걸 어떻게 복귀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여튼 한동안 윤석열 계엄 이후에 굉장히 비활성화되어 있었던 그 보수 진영과 보수 민심이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를 계기로 많이 네.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표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변화한 장면이긴 합니다. 네. 제가 아는 민주당 출신의 그 네. 기업인이 당연히 이제 민주당 후보를 내심 지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법정으로 보장된 한도의 후원금을 뭐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정원호 후보에게도 당연히 냈을 것이고 그러고 가다가 그 선거 일주일 앞두고 네. 오세훈 후보한테도 후원금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간다는 걸 알게 된 거군요. 근데 바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자기가 육손자가 돼가지고 일반인들하고 정말로 정치의 고관여층이라든가 네, 평론가라든가 네. 정치인하고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네.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일반인들 하는 얘기가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고 아. 대통령도 민주당인데 견제, 견제 지방 심리. 권력까지 주게 되면은 되느냐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 선거에 대한 강론을 많이 얘기한 거고 예. 실제로 밑바닥에 있는 도도하게 흐르는 본류가에 해당하는 기본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정서라는 게 지방 선거까지 민주당에게 너무나 압도적으로 주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반인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이 오세훈 후보에게도 후원금을 냈다라고 하던데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류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거 원리로서 네. 작동하고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반대편 길 네, 건너에 있는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건물에서 오전 8시 41분경에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위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그래요? 목격자가 119에 신고를 네. 했다고 하고요. 50대 남성이 지금 그 사건 보도가 경과는 나오고 좀 있는 확인을 더 상황이 해봐야 될 것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데. 예, 심정지 상태로 현재 50대 남성이 추락사를 해서 이송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쾌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가 낳은 특히 이제 그 이번 그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후 행보가 28년 그리고 30년 그렇죠. 대선까지 이어지는 이 행보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예. 내부 소란을 어떻게 네. 정리정돈을 그렇죠. 할까? 예, 예. 지금 뭐 오늘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3파전이죠? 예, 정점식 의원 그리고 김도읍 의원 그리고 성일종 의원 이렇게 네. 세 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네. 곧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를 가가지고 네. 또 승부수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배는 우선 정정식 의원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정점식 예. 의원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좀 범침륜계로 꼽히는 분인데요. 범친윤. 예, 네. 그렇죠. 이제 이분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또 그 정책위 의장 자리를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네. 내려놓고 뭐 이렇게 했던 인사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범침륜으로서의 애매한 영남과의 느슨한 타협을 이제 하는 차원에서 정정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던데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당내 주류의 어떤 그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김도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친한계가 좀 가깝다 이렇게 네.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장도혁 지도부에서도 본인이 정책위 의장 자리를 내려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성일종 의원은 이제 국방위원장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선거운동을 준비해왔고 다양한 의원들과 스킨십이 있기 때문에 또 강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 제일 맞추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의원들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이게 뭐 사실 구도와 바람이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의 친소관계 그리고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맞추긴 어렵긴 합니다만은 다수설은 정점식인데 요새 워낙 예측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그냥 우리가 편의상 언론식으로 이제 구도를 나누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한동훈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하는 그 후보까지는 아니지만 김도욱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로 분류가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네.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도적인 성향으로 예. 둘 중간에 서 있는 사람 볼 수 있을 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마지막 후보인 정정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장동혁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친장계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표대결에서 기자들이 그 정점식 우세를 점치는 거는 네. 직전에 있었던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박덕흠 후보가 예. 그 101표인가 정도 투표를 했던 거 유효투표했던 예, 것 같은데 그쵸. 그 중에 59표인가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총 의원 수가 1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과반을 얻기에 뭔가 그 선례적인 선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네, 네. 그런 관측하에서 박덕흠 표는 아마도 정점식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설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관측을 하는 건데 아까 정치라는 것은 늘 이렇게 역동성이 있고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 선거나 국민의힘 선거 똑같은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공천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들이라는 건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체제에서 내가 더 공천받기가 유리한 것인가 체제 변화가 왔을 혁신이 왔을 때 유리한 것인가 네. 아니면 중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균형 분배했을 때 유리한 것인가를 봤을 때 지금 2024년 공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여러 가지 대세적인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러진 선거였고 상당수가 윤석열이라는 사람과도 보조를 맞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하에 비춰볼 때는 구도상으로는 정정식 후보가 유리해 보이는데 이러고 또 틀리면 저를 욕하시겠죠. 그래서 반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그런 해설을 좀 달아줍니다. 제가 지금 틀릴까봐. 곧 나오거든요. 이게 또 예, 문제가 지금. 곧 나와요. 곧 나와요. 10시 예. 36분인데 예, 언제 오늘 결과? 오전 중에 아마 아, 투표하는 오전 걸로 중에 알고 투표 있습니다. 결과 곧 예. 나온다고 하니까 예, 곧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반전을 강조하는 구계영 기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전당대회도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당선자하고 네. 또 장도영 대표 간의 갈등이 그 주로 재선거를 둘러싸고 아. 팽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그럼 그만두라는 거냐 이걸. 사실상 자꾸 그런 전면 의미죠. 재선거를.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 한동훈이 살아 돌아온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서울 부산 선거가 국민의힘으로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본인도 선거 승리의 기준을 서울 부산. 부산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이 살아 돌아온 걸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예. 이런 해석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가 선거 유세를 가지 않은 지역이 국민의힘이 다 이겼다 이런 분석들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정도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당선자 입장에서는 장동혁한테 진 빚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 구도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뭐가 어쨌든 간에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근거가 결국 선관위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인데 네. 이것이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정 선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는 다시 선거를 해서 10월 재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게 당사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 예.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선거에 당락을 미칠 만큼 이번 선거가 부실했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이미 본인이 말했잖아요. 6만 표 차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재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법원 판결 나야 재선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지금 사실 필리버스터, 단식, 방미 이런 다양한 네, 수단을 샤우팅. 통해 가지고 네. 본인의 그 당대표 선거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단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당대표 합니다. 선거 연장전 당대표 임기 연장. 임기 연장. 임기 사실 유지죠. 정확히는 임기 유지인데 유지.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혹평을 하면 장꾀에 능하다고 봐야겠죠. 장꾀에 능하다. 지난번에 단식했을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예. 왜 올 초에 왜 단식을 했냐 그쵸. 이런 압박이 있어서 한동훈을 제명하니까 건전한 보수라든가 보수 제거를 그쵸. 지향하는 사람들이 막 이게 욕하니까. 말이 되냐면서 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의 적은 내부가 아니다. 밖을 향해 싸워야 된다.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된다고 하면서 쌍특검 해야 된다. 네. 공천원금 특검 맞아요. 해야 됩니다. 예. 통일교 특검 해야 됩니다 하면서 밥을 쫄쫄 굶었거든요. 예. 그런 결과 실제로 본인의 자리를 지켰고 예. 지방선거까지 수장으로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오. 여러 비난이 있었지만은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게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민주당이 선거를 잘 못 치렀다고 말은 하지만 예. 실제로 광역단체 숫자로 보면 그렇죠. 12대 4고 네. 기초단체도 예를 들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네. 수적 우위는 당연히 이제 그 민주당이 점한 거고 장동혁이 사실은 유세 활동을 전면적으로 펼치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통상적인 문법으로 물러나야 맞는데 네. 갑자기 지금 선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네. 과정과 절차상의 하자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깃발을 드는 것은 네. 자기 지키기인데 때마침 또 그런데 네. 하필이면 여러 가지 우호적인 그렇죠. 해석이 가능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2030 중도 그 청년층이 장동혁을 지지하면서 재선거를 주장할 리 없지 없죠.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으로는 네. 뭔가 그 청년들의 마음이 모이는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이제 승기나 우위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행세를 하면서 송파 예를 들면 올림픽 공원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까만 면모를 통해서 차림으로. 예. 자기와 이렇게 동일시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 과연 한동훈은 올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 물음을 던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정치 지형상의 복잡한 환경들을 상당히 예. 잔꾀로 잘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기 보니까. 네. 정치용으로 보호 본능이 상당히 능한 사람이고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용으로 능한 거죠. 그거는. 네. 재선거를 걸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큰 정치는 아니네. 큰 정치 하실 분은 아니야. 장도혁 예. 대표의 어떤 그런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한 여러 예. 가지 승부수라고 하는 건 저희가 오랫동안 봤잖아요.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식도 그렇고 필리버스터 그렇고 심지어는 전당원 투표하자 뭐 그러면서 그러면 너도 직을 걸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네, 한 네. 바가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장도혁 대표는 말만 대표일 뿐이지 대표로서의 권위나 리더십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얼마나 네. 리더십이 형해화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당 대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그건 개인 생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당 대표의 개인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장도혁 대표는 지금 직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무언가를 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야본 측면도 있었을 것 같다. 그게 좀 착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착시였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서울 선거가 굉장히 아픈 뼈 아픈 네.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당이 그럼 공이다 지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죠? 아니 양당은 국민의힘도 아니긴 하죠. 국민의힘은 사실 언제 하게 되는 거는 건가요?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야지만 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는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서 간과하네. 임기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놀랍게도 장도혁 대표가 임기를 다 지키면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임기를 다 채우는 대표가 됩니다. 오. 9번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9번이나 비대위를 꾸릴 정도로 네. 정말 당의 상황이 네. 들쭉날쭉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놀랍게도 장도혁 대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골골백년이라는 말처럼 네.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받긴 하지만 이렇게 임기를 지키는 상황이 네. 애매한 타협으로 있게 된다면 장동혁은 임기를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함으로써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장 대표를 끌어낼 방법은 그러니까 마땅치 네. 않아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녀 임기라기 예, 임기가 때문에 끝나서. 1년인 거고 우리 장도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비슷한 시기쯤에 이제 당 대표가 됐지만 네. 신임 당 대표의 원래 법정 임기는 원래 2년인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7년까지 원래 하게 돼 있는 건데 워낙 이렇게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중간에 위기가 많다 보니까 예. 이번에 전당대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꽤 저도 있다. 이번에 하는 예.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었다. 거기 이제- 27년 8월까지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거나 뭐 이렇게 전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근데 하는 당내에서 건데 지금 사퇴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절대 물러나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 결국은 다음 총선이 1년 10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말만 이렇게 하지 정말 에너지를
해가지고는 당 대표를 바꿀 만큼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 선거를 보고 판단을 좀 더 해야 되긴 하겠지만 궁금합니다. 이제 왜 빨리 안 애매- 나오는 건지. 애매한 이 지금 평화를 조금 더 유지하는 게 아. 서로에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애매한 평화 유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 이제 재개하죠. 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명태균 씨가 등장합니까? 명태균 씨가 이미 좀 약간 엄포 놓은 어,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예. 너무 엄포만 오래 놨어. 동안 너무 오랫동안. 근데 네. 뭐 다른 사건 재판과 달리 네. 본인의 진술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 재판이 생각보다 1심 결과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원래 그 김건희 특검법의 규정을 보면은 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1심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고 2, 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게 되기 때문에 네. 정말로 법문에 충실한 판결을 한다면은 1년 안에 선고가 끝나야 되는 거고 그 네. 시점이 뭐냐? 공소 제기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진 시점부터인데 그 기소한 날짜가 작년 12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오세훈의 그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연말에 끝나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아마도 혐의의 특성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그렇죠.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선거 관계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네. 존재론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재판부라는 것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사실 선고를 안 한 것뿐이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것 같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달 안에서도 1심 선고를 할 수 있다. 뭐 피고인 신문 등의 절차가 결심 구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절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사실 굉장히 네. 오세훈의 운명을 또 이렇게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진짜 재선거가 올 수도 있는 아. 예, 상황이 도래할 진짜 수도 있다. 재선거. 진짜 재선거. 예, 가짜 재선거 말고 진짜 네. 재선거가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그렇죠. 받으니까요. 예. 네, 얼마나 또 뭐 긴 시간 걸리겠습니까? 대법까지 확정 판결되려면.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다른 거는 네. 좀 속도가 날 수 법문에 있다. 있어요. 법문에 예. 정해져 법문에. 김건희 특검법 법문에 네. 633이라고 적혀 있기 예. 때문에 물론 이제 형사 재판은 원래 내부적인 그 규칙으로도 빠르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예. 이렇게 해서 판사들은 굉장히 이런 또 민감합니다. 예. 이런 네. 법문을 지키는 데는 그렇기 예. 때문에 통상적인 그 재판처럼 네. 공직선거법 재판이라는 게 빨리 하라고 해서 보통 안 지켜진다고 우리가 예.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설명을 좀 드립니다. 물론 예. 명태균 씨가 관련해 가지고 또 무죄를 받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형량이 나올지는 혹은 유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지금 당선자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추경호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내랑 주요 임무와 관련해 종사자로. 가지고 종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얼마나 해당 재판에 속도감을 내고 어떤 결과를 낼지에 따라 가지고는 또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부겸 후보가 접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뭐 생각보다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김부겸 후보가 바로 대구를 떠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상황들을 네, 들어보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다음 아. 28년 총선이든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열릴 수 있는 대구시장 선거가 네. 다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선거가 이제 계속 있는 연장전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경남지사 선거 같은 예, 경우에도 거기도 어제 그렇죠. 압수수색인가요? 예, 압수수색이 예.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이 딥페이크 영상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도청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공보관실 공무원 집 컴퓨터, 휴대전화 뭐 이런 예. 것들도 싹 다 수거해 간 걸로 확인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기도 재선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 선거 12대 4인데 네. 국민의힘은 4곳 중에 지금 3곳이 사법 리스크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경북지사 선거를 제외한. 그러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런 동향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네요. 추경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형량 자체가 예. 상당히 높고 선고 형량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유죄가 나오면 예. 사실은 그 법정형상으로도 비춰봤을 때도 집행유예를 받기가 네.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 무죄만 있을 뿐이다. 추경호에게는 네. 유죄가 나오면 상당히 정치 활동 이런 행정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국면에 치달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평가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새 후보, 그러니까 새 당선인의 이후의 재판 과정도 기자들이 주목해서 네, 네. 뭐 적극적으로 경남은 수사, 그렇습니다. 네. 수사 적극적으로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랜만에 그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이나 욕설 경로를 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전 아. 대통령이 윤재순 총무 비서관을 향해서 예. 어, 지금 종합특검이 그 이제 그렇습니다. 관저 의혹 예, 관저 의혹들 수사하고 있으니까. 있는데 예. 야, 이 1시간 반 동안 욕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경로를 1시간 반 동안 이어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 늘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58분 이야기한다. 59분 대통령. 59분 대통령으로 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과거에 처음 캠프 대변인했던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 맞아요. 폭로해가지고 네. 화제가 되었던 말인데 네. 뭐 그러한 말하기 좋아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 이후에 권력을 잡고 나서 굉장히 좀 흉악해진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모습들을 보면 네. 충분히 가능한 진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그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반 동안 무려 90분간 라이브로 네. 그리고 이제 욕설. 한동수 이제 변호사가 본인이 겪었던 이제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본인이 이제 몰렸을 때 사람이 들어오라고 한다면은 뭐 책상에 발을 올리고 굉장히 그랬죠. 아주 이제 포악한 말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겹치고 겹친 장면들을 보면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것 그러고도 같고요. 남는다.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자 자리는 사실 최고 자리이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발현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거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우리 워낙 선거 상황이 중요해서 이 얘기를 잘 못했는데 네. 윤재순이라는 사람이 구속됐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과 윤재순의 관계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윤재순이라는 사람이 총무비서관 때 예를 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서 보여줬던 태도들 다들 기억을 하실 가능성이 높을 네. 것 같은데 사실상의 그 어떻게 보면은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대통령 살림을 책임지는 그 윤석열의 복심 같은 존재고 윤석열의 수족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지금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네. 윤석열이라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의심이 네.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게인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렵게 됐다.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윤석열과 다른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적 맥락을 철저하게 보여준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경로하고 욕설한 다음에 달라진 것은 당초에 14억 4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41억 1,6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고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자격 업체죠. 21g한테 이게 넘어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인과 부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붙잡고 1시간 반 동안 퍼붓고 욕해서 만들어내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예. 없었다. 결국에 관저 이전 공사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다 뒤틀려져 있었던 거다라는 것이 이번에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된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게다가 같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구속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의외의 곳에서 성과를 내고 네.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만 지금 구속자가 꽤 두 그렇습니다. 명이나 지금 나와 있는 예.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 대충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또 하나의 기사를 좀 주목해서 봤는데, 네. 그 뉴스타파 명예훼손 관련된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뉴스타파 기자들을 꼭 네, 처벌해달라. 형사 처벌해달라. 와, 그 대단하다라는 생각. 이게 사실은 그 전형적으로 기소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제 네.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건임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본인은 명예훼손의 어떤 피해자라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윤석열스럽다. 아니 이 수사 자체가 뭐 저희 회사도 당사였기 그렇죠. 때문에 당사자죠, 예. 경영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기본적으로 애초에 전례 없는 수사였죠. 검찰의 특수부를 동원해 가지고 언론의 보도를 상대로 그것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러니까요. 한 거였고 그리고 시점적으로도 지금 본인 주장도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는데 예를 들면 대선 이후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예. 것처럼 내용 잘 굉장히 모른다. 예. 거리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대통령이 이거 뭐 윤재순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예를 들면 일정 정도 개입이 없으면은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이런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제가 출입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문법화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의 그런 법정 증언이라는 것이 정말 1도 신뢰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당시에 이런 수사들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네, 결국 그렇죠. 대통령의 뜻에 맞춘 수사,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수사, 대통령만 보위하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오늘날에 무너지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자성하고 어떻게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정말로 자기는 남 얘기하듯이 이 수사에 대해서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와서도 네. 그런 기자들을 상대로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한다는 게 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창피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의 협의함을 어디까지 다뤄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검사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객관 공정의 사무 의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우리처럼 민간인이지만 기자를 하면서도 이렇게 객관 공정 의무를 이렇게 태생적으로 이거는 해줘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 안에는 그조차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상당히 극언이 많이 나왔어요. 당시에 이게 김기현. 예, 그렇죠. 로저 비비의 김기현. 네, 뭐라 그랬냐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악한 행위라고 하면서 예. 국가반역죄 말씀해 주신 대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그 국가반역죄,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 뭐 이런 극형에 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과연 기자들의 지금 경향신문 이렇게 구경 기자 착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후보 검증한 것에 대해서 공익적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덮어씌워서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몰아내려고 했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네. 당시에 그런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윤석열 씨 원래 하루 종일 재판 증인 받기로 했는데 증인 신문 네. 어제 오전에만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는 좀 더 그 당사자들도 질문을 좀 할 수 있었으면 밀도 있는 좋겠다. 뭐 질의를 하지 않을까. 예, 네,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상진 기자가 직접. 그러니까요. 네. 조만간 저희 또 한상진 기자 직접 모셔서 마주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조금 그런데 지난 8일 이동형 TV에 출연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가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욕설을 한 모양입니다. 좀 믿어지지 않는 수준인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갈등이 너무 이제 깊어져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은 의미가 있고 사실 유시민 작가의 말 중에서는 전 비판할 것들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좀 그런 태도에 대해서 물론 뭐 유튜브 방송이어가지고 편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비평의 내용들을 못 듣게 하는 외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컨텍스트를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뭐 오창석 이사장의 여러 가지 표현상의 비판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결국은 그 선거라는 걸 복귀하는 측면에서 그 뭐 선거 전에 당시에 도중에 얘기한 게 아니고 선거 이후의 결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로 말을 한 것이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신중하지 못한 선거 와중에 원행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뭐 뉴스공장에 나와서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평택을해서 민주진영의 패배라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의 승리라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선거의 그 동학과 결과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 할 때 뭐 과거에 뭐 그 정준희 교수 발언을 두고도 최근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전체 방송을 저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비판을 할 때는 네네.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특정 부분만 캡처해서 따서 이렇게 전달해서 그걸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맥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준희 교수의 발언도 저는 분명히 비판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몽둥이라는 군사정부적 용어를 가져와서 상대방 합법적인 몽둥이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몽둥이라는 건 누가 봐도 우리가 그쵸. 백골단의 몽둥이를 맞아요. 떠올리는 연상하게 거고 되죠. 뭐 최욱 앵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탱크를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용납 불가능한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누가 보더라도 탱크를 하면은 권위주의 시절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상의 잘못들이 존재하는 건 맞는 건데 네. 다만 또 그날 방송을 했던 전체 분량을 보면 그러니까 2030 세대 중에 일부 이제 일베화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황희도 이사가 나와서 또 설명을 또 길게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가 가진 주관들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예.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또 오해를 났는데 이제 이것들이 소비되는 방식을 보면은 그냥 또 탱크와 몽둥이만 또 남아 있어요. 아, 그건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 거는 좀 약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오창석 이사장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오창석 이사장의 선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랑 관계도 굉장히 원만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럼요. 이 얘기를 한 거는 정말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선거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됐다는 자평이 있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얘기인데 또 이제 그건 또 이제 그걸 뭔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은 딱 특정 부위만 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악입니다. 그렇게 네. 평가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네. 이제 저도 좀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뭐 특정 부분만 따가지고 마치 제가 누군가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것처럼 쇼츠를 만들어서 막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는 저작권 위반도 되기 때문에 잘못하시면 그런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해와 억측을 계속 만들어서 끊임없는 분열을 야기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네. 뻔했네. 아니, 왜냐면 이거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두고 평가하면 당연히 안 된다. 발췌 평가는 좀 어렵고, 네. 저도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하지만 공이 다 제가 지금 거론한 분들의 예. 잘못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문제의식이 뭔지도 심연에서 이해를 하려면은 네. 뭔가 좀 맥락, 컨텍스트를 보고 평가하는 게 옳다. 이런 단편적인 이렇게 그 드러난 모습만 보고 이렇게 강력한 비난을 하기보다는 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 선거가 뭐 그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바라는 방향대로 이제 큰 틀에서의 이제 민주주의자들의 이제 승리,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완벽한 척결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선거였다면 흔쾌히 뭐 여러 가지들이 딱 넘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쌀알처럼 작은 거라도 쟁점이 형성돼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뭐 쟁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 11시 지나고 있는데요. 요것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에 윤석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예, 그러면은 맞습니다. 일파만파. 그 구형 2년이 나온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선거 때 윤석열 이제 후보가 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것도 이제 한상진 기자가 썼던 기사에서 발견된 네.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한상진 기자가 나왔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윤석열은 1심에서 내란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인데 형이 쌓여서 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선거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미래와 더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거보존비를 경우에 따라서는 토해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가지고 이 사건의 기추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정치권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거는 윤석열 개인만 이렇게 뭐가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라는 그 공당 그렇습니다.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대선이라는 건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드는 선거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요걸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돼가지고 물어내라고 한다면은 전혀 다른 국면 새로운 보수 정당의 탄생을 네. 뭔가 부추길 수 있는 상황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중요하게 좀 느껴지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 발언의 허위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할 거고 그러니까 예. 사실이냐 거짓이냐 다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된 그런 피고인 중에 하나로 예. 공평하게 좀 봐준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발언을 할 때 정말 고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윤석열 그 내외와 그 건진법사의 관계라는 것은 윤석열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거리를 두기에는 상당히 많은 지점에서 연관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아닌가. 모른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관계에서도 그분의 역할이라는 것도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그분이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문제가 된 부분들도 예.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이 기소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조사가 전제됐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네. 양형의 문제는 또 이제 정당에 끼칠 영향도 예.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선거에 끼친 영향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양형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근원적으로는 후보자의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로 그렇죠.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이건 이재명 후보이건 그 당시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유권자의 평가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게 또 검찰로 가서 재판으로까지 이어져가지고는 유권자들의 다음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좀 고민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 지금 손보겠다고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좀 그것도 연관해서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률로 가서 사법
판결을 끝까지 받아봐야 그래야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에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 우리 언론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 지금 11시 0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의총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이르면 정오쯤에 누가 당선될지 윤곽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후보자 3명의 합동토론 뒤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누가 최후의 1인이 될지 종합해서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보도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반전이 있다. 예, 오늘 기억나는 키워드는 반전. 요즘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창에 너무 이제 여러 의견들 주시는 건 감사하고 고마운데 너무 사나운 말씀, 예, 그리고 저희들 다 이렇게 현장을 열심히 뛰는 기자들입니다. 기자들 정치적인 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현장에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드리는 어떤 전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좀 너무 사나운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